우리가 봐야 될 게, 백신 개발에 있어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 있어요. 이런 죽음의 계곡이. 제가 대량 생산해서 임상시험으로 가는 그 중간에도 또 이런 죽음의 계곡이 존재를 하고, 임상시험에서 상용화하러 가는 이런 중간에도 또 이런 죽음의 계곡이 존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백신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공정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구비, 연구 개발비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코로나 백신은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방법에 대한 거의 바이블을 보여준 그런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고요. 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되었고, 규제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백신은, 코로나 백신은 이 금문교 같이 이제 철교를 건너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로나 백신은 처음에 이제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임상실험 하는데도 임상실험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고, 시험에 이제 국가가 나서서, 미국 같은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었고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의 계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백신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백신이 다 이렇게 분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백신 센터를 거점을 둬서 만들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보시지만 굉장히 탄탄한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백신 후보군을 개발을 하고 동물 실험 임상 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자의 피땀, 눈물이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비의 대대적인 투자, 규제,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백신 접종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백신이나 제가 맨날 하는 일들은 대단한 일들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들은 뭐 동물에서 얼만큼 백신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사로 찌른다든지 혹은 마이크로 니들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아주 최신 트렌드나 유행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유명한 저널에 논문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과학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필요한 백신은 어떤 백신이 미래에 필요할까요?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은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들을 얘기를 합니다. 디프테리아도 있고요. 인플루엔자도 있고, 뭐, 여기 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균도 마찬가지고, 뭐, 타이포이드,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이 핑크색으로 나타낸 것은 새롭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니파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요런 것, 엔테로 바이러스는 이제 장관계 감염이고요. 뭐, 이볼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에서 이 유리병을 들고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유리병에 모기가 있는데 말라리아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모기다 이러면서 이거를 여기서 풀까요? 막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빌 게이츠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라리아로 인해서 연간 100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치료제보다는 남성 대머리 치료제 개발에 10배 더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성 대머리에 대한 수익성 있는 시장은 있지만 말라리아 치료제 시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백신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풍토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치료제 개발을 하거나 백신을 연구할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에볼라가 그래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빌 게이츠가 이제 세계은행과 함께 하고 이제 다른 여러 국가랑 함께 합작을 해서 이제 세피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피가 유명한데 사실 코로나 이전은 별로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있기 훨씬 전부터 알려진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 위협을 준비하자.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변화를 준비를 하자. 그리고 글로벌 협업이랑 그걸 강화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세워진 단체인데,
그 제약회사랑 그다음에 각 나라의 그 국가기관과 그다음에 규제기관과 그다음에 학계와 이렇게 다 연합이 되어서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이 연구비를 주는 거죠. 니네들이 앞으로 이러한 게 되게 유행이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라. 코로나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35억 달러를 보통 쓰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0.78 빌리언 달러를 코로나에 사용하고 있고 1.1 빌리언 달러를 치킨구니아, 에볼라, 라사열, 메르스, 니파, 리프트 밸리 같은 전염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 X,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이 언젠가 유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또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새로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었고요. 이 스필오버라는 책에서 이 도널드 버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인류에게 위협을 줬던 것들, 오르소믹소라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이고요. 레트로는 HIV 같은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휴먼에게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동물에게 감염되는 것들이 언젠가 인수공통질환 넘어올 수 있다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르소믹소,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파라믹소라는 게 핸드라나 리파가 박쥐를 매개로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스피로버란 책이 코로나 이전에 나온 훨씬 이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트로 바이러스, HIV 같은 거요. 그리고 오르소믹소 바이러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2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언급이 되었었죠. 우리는 그 인류에게 위협을 주는 전염병의 출현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맞닥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인데 100년에서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병원체가 출현할 수 있고 또한 국소적인 질병들이 계속해서 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확산, 우리가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있었지만 전 세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이 글로벌 확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동식물 교육이 강화되면서 이 동식물을 통해서 또 변이되거나 이렇게 사람에서 동물,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모기 매개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댕기 바이러스라고요. 그 모기에서 유래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댕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모기들이 사는 지역이 이렇게 되거든요. 2015년에는. 근데 2080년이 되면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댕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고 점점 북반구로 올라오게 되는 거겠죠. 모기 서식지가 옮기는 것처럼 이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기사는 이제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그 지카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사실 지카 바이러스가 2015년에 잠깐 유행하고 싹 꺼졌는데 이게 이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바로 목전에 이러한 위협을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좀 더 빨리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제가 실험실에서 맨날 하는 것처럼 이런 실험실의 과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고 백신을 필요로 한 사회와 그 사회 공중보건을 위한 공동의 방향성 있는 정책과 정치를 통해서 함께 가꾸는 정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점 하나 보이시나요? 제가 동물에서 실험한 것과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이제 한 그 시험이 얼만큼 관계가 돼 있는지를 보는 건데 요 점 하나하나마다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점 하나하나마다 제가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에다가 백신을 줘서 21일 후에 이제 피를 뽑아서 얼만큼 백신의 활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였어요. 요 점 하나하나마다 약 80마리의 쥐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는 제가 손에 쥐는 건 요 표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은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개발이 돼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모두 함께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면 같이 믿고
같이 이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고요. 면역학,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짚어주셔서 하나의 그 흐름을 잡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잠깐 환기를 하고요. 독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방에는 줌으로 직접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느 채널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문선실 박사님께서 아주 좀 전에 강의하는 거 보셨죠? 되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박사님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용은 이제 책보다는 박사님의 연구와 현재 이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백신 연구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올해의 과학책 토크 코너다 보니 책에 대한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책은 과학책이라기보다는 과학자가 쓴 에세이에 가깝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강의보다 책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큰 줄기를 저는 세 가지로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연구자. 이 얘기는 지금 강의에서 잘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편견을 직접 편견과 부딪히는 과학자였고, 세 번째는 길을 찾아내는 과학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편견과 싸우는 과학자,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특히나 부제에서도 쓰셨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꼭 그 편견이라는 게 여성이고 외국인이고 하는 그런 편견 말고도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도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의 지역명이라든가 혹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그런 그것이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한국에서 처음 학위를 할 때는 한타바이러스 연구실에서 학위를 했었어요. 한타바이러스라는 거는 한탄강, 여러분 아시죠? 철원에 있는 한탄강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바이러스 중에는 서울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구천동에서 잡은 쥐에서 발견돼서 무주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청골에서 잡은 쥐에서 발견돼서 수청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학위를 할 때 그렇게 지역명을 붙인다든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 했을 때 이거는 우리 거야라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를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특정 지역명을 쓰게 되면 왜 우리 지역명을 써? 사람들이 지금 사실 서울 바이러스라는 걸 잘 모르는데 지금 와서 서울 바이러스 있어.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막 사망을 많이 하게 되면 과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 바이러스라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개 주가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오밍, 유타주 이렇게 콜로라도주 이렇게 4개 주가 모이는 데인데 거기를 이제 폴 코노즈라고 그래요. 4개 주의 코너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 나왔던 바이러스를 폴코노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쪽 나라에서. 그 나라가 아니고 그쪽 주에서 4개 주에서 왜 우리 주 이름을 붙이냐. 그래서 결국엔 그 바이러스 이름이 신놈브레, 즉 이름이 없는 바이러스라는 뜻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병이라는 게 특히나 치명적인 질병일수록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돼지 독감, 뭐 제가 앞에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얘기를 했지만 돼지 독감이나 조류 독감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잘 쓰는 말이 되게 되면 돼지 독감이 되면 사람들이 돼지를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죠. 조류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WHO에서는 더 이상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 그다음에 동물 이름, 식물 이름 이런 걸 쓰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한이라는 게 아직도 따라다니는 것이죠. 뭐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명을 쓰는 거는 언젠가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질병의 이름도 계속해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